안녕하세요. 자, 우리 2시간 합격당 기출 적용 이론 파트로 새롭게 시작됐네요. 4월부터 4월, 5월, 6월 3개월간 이론하고 기출 문제 정리하고 간단히 이론 정리하고 2시간당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 다 풀어볼 건데, 우리가 합격 준비 시험에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 2시간당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는 모두 다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단원의 과정이니까. 자, 인사말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는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럴 때 개념서로 스마트 학개론 개념서로 이론 정리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스마트 학개론 개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론을 바로 내가 까먹었던 걸 정리할 걸 책을 항상 교재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문제는 2시간 합격당에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기출문제 파트로 볼 거고, 자, 강의 목표는 기출문제에 정립한 이론을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기출문제를 잘 푸는 걸 연습을 해서 시험 대비하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건 기출문제 풀어내는 거고, 자, 핵심 이론을 간략히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저와 함께 같이 연습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집중해서 수업 중에 딱 풀어보고서 다음에 풀어도 난 자신 있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 말고, 잘 이해 안 되거나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서 스스로 풀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출문제는 한 번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만, 여기 있는 문제만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라면 무조건 60점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늦게 수강을 하셔가지고 11월, 12월 달 7주 차에 기초계산 문제 특강을 했어요. 기초계산 문제. 계산 문제 유형이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10가지 유형을 제가 이때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이 기초계산 문제 특강은 반드시 11월, 12월 달에 7주차 마지막 주에 있는 수업은 다 4강,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들으셔야 되고, 메가랜드에 무료 특강에도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이 기초계산 문제 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기출 계산 문제 합격 이지라고 해서 오프라인 계산 문제 특강이 4월 30일에 있을 예정인데, 계산 문제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계산 문제만 다 모아서 기출 문제 나왔던 거 특강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왕십리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특강을 이때 참여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을 듣겠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아마 100명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계산 문제집이 나왔는데 이 계산 문제집을 무료로 수강료에 포함되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100명까지만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듣고 싶으신 분은 일찍 좀 신청하셔서 들으면 좋을 거고, 오프라인 들어오시면 아마 따로 제가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 계산 문제 특강을 들으시면. 자, 이렇게 총 12주차까지 내용을 진행할 거고, 자, 보니까 2시간당 기출문제 편 페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학교론 개념서에서 이론 파트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1월달, 2월달, 3월달 때 내가 너무 어려웠던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는 예습을 좀 해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학습 방법은,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면 무조건 이론 정립에 1월달, 3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때 이론 정리했던 걸 반드시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 참여하셔야 돼요. 너무 수업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듣기가 어렵다면 단원마다 꼭 이론 정리 파트 수업을 듣고 이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 적용 파트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 이론을 꼭 한 번은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부교재 스마트 학교론으로 이론 정립을 진행했으니까 이건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 교재로 판매도 가능하니까 준비하셔서 9, 10월 달도 계속 볼 거니까 스마트 학교론 개념서 가지고 언제나 이론 준비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기출문제는 스스로 모든 지문,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아니었던 지문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시 풀이하고 복습해야 된다. 얘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암기 코드. 자, 단원별 암기 코드는 역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쭉 중요한 내용 암기 코드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암기 코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역시 학습 자료실에 암기 코드도 올려져 있어요. 출력하셔서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학원에 오신 분들은 따로 제가 나눠줄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문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밴드에 매일 2문제씩 올려주고 있으니까 밴드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짬 내서 2문제씩 기출문제 풀어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밴드를 통해서 심기일전이라고 무료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7회차까지 진행하고 있고, 심기일전 때 어려운 단원들마다 내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가지고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는 특강이 있으니까 밴드에 참여하시면 심기일전 공지가 뜰 거예요.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2시간당 교재에서 스마트 학교로 이론서로 이 개념서로 공부를 했는데, 야,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요약집을 구매하셔서 요약집으로 보면 요약집은 80점 이상 맞는데 전혀 문제 없는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론서는 요약집으로 좀 더 구매하셔서 보셔도 괜찮고, 계산 문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산 문제집을 사셔서 이거 연습 계속 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보죠. 문제를. 자, 일단 자, 기출점유 1주차 전에 공부했던 거 1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자, 부동산을,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뜻을 복합적으로, 이 복합적이라는 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겠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의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 5개를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죠. 우리가 경제적 가치 얘기하면 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자산, 자본 이렇게 돼야 되고, 경제 활동하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생산재, 소비재, 수요와 관련된 거,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상품 꼭 5가지 외워야 되고, 자, 법률에서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이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토지, 정착물이라는 협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 준부동산, 이걸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해부동산이란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동산 등이에요? 동산 등이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동산 등을 얘기하는데,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 취급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과 비슷한 건 뭐냐면 부동산은 모두 다 등기 등록하죠. 특정 동산 등도 등기 등록을 하더라. 등기 등록하는 게 비슷하네. 그래서 자,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부동산 취급해 줄게라고 하는 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등록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얘기한다. 우리가 등기 등록을 공시제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 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에 준하겠다. 이런 걸 보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 나오면 이렇게 정리해야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정리해야 되고, 자,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건 이제 학교론에서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물리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래서 부동산 중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한다. 자, 마지막에 하나, 공부가 다 됐는데 암기했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자, 법과 경제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형태가 없는 무형적 개념인데 기술적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어요. 눈에 보인다라는 건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 유일하게 유형적 개념이 뭐냐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을 얘기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의 5개 외우는 거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착물을 얘기할 때 정착물. 자,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건 건물에 붙어져 있건 정착물이라고 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자,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야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느낌만 가지면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자,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여야 된다.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서 부착되면 되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 분리했을 때, 분리 시 또는 제거 시 건물에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떼어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야 이걸 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붙였을 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고, 제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야 정착물이 된다.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자, 판잣집은 집인데 임시로 만든 집이니까 정착물 아니고, 자, 가식수목, 나무 중에 유일하게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랫동안 심기 전에 잠깐 임시적으로 옮겨 심으려고 임시로 심어놓은 걸 가식수목이라 그래요. 자, 가식수목은 얘는 일시적으로 부착된 나무니까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것도 정착물이 아니다. 경작 수확물은 분리과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과실. 분리과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거니까 분리과실이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거. 자,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서, 자, 독립 정착물이 있다. 즉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있는데, 자,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인정되는 정착물을 이걸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건물 누구 거냐면 건물 등기부가 있죠.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고, 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이름을 밝힌 방법이에요. 이건 내 거다라고 이름을 밝힌 거니까 이름 밝힌 사람 거의 나무고 땅 주인 게 아니라. 자, 등기된 임목, 나무가 등기되면 임목이라 그러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고, 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어야 돼요. 이 농작물은 무조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자, 그럼 이 4개는 땅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지만 이 정착물을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독립되었다라고 해서 독립정착물. 나머지 정착물 중에 이 4개를 뺀 나머지는 다 이 정착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종속된다 해서 종속정착물. 자, 국어가 나오는데 이 국어가 뭐예요? 또랑이죠. 인공수로 국어. 자, 인공수로 나오면 국어를 얘기하는 거고, 도로, 돌담, 축대, 울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 그러니까 이 정착물의 주인은 다 토지 소유권자죠.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생과 나무라고 나왔어요. 자,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서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 맞아요. 여기에 정착물에 해당되는데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 그럼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야? 땅 주인 걸 얘기하는 거죠. 땅 주인이 갖는다.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가식수목. 나무 중에 가짜로 이식 중인 수목이다, 가식 중인 수목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식 수목, 가식 수목. 가짜로 심어 놓은 거죠. 자, 나무 중에
등기되면 등기부에 있는 사람 거, 명인 방법을 밝히면 이름 밝힌 사람 거, 이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은 맞는데 종속정착물.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죠.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대요.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인정할 될 거니까 부동산 거래했을 때 이 정착물은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니까. 근데 불분명하대요.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일단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이걸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간주되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야 된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누군가에 팔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는데 여기에 떼어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예를 들면 시계나 거울이 붙어져 있다, 이런 거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이나 문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건 동산이죠. 그러면 건물 팔 때 시계까지 같이 넘겨줄 이유는 없어. 자, 근데 만약에 저 스위치를 떼내면 어떨까요? 불을 켤 수가 없어. 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건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부동산에 포함된 거예요. 자, 저건 떼놓을 수 없어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같이 저것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모른다고 해서 그냥 다 떼어서 내가 갖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이 계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르면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보너스로 나오는 거죠. 복합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자, 이걸 구분해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복합적이다, 종합적이다 나오면 법경기로 보겠다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이해하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등기부가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어서, 자, 각각 독립된 객체인데 거래할 때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합 부동산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거래한다는 건 건물 판 거예요, 토지 소유권 판 거예요? 같이 판 거죠.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합쳐진 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복합 부동산을 얘기한다. 토지 건물이 합쳐진 거. 자, 이거 말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등장했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복합 건물이 있어요. 복합 건물. 자, 복합된 건물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 예란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주상 복합 건물 들어봤죠? 주상 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인데 주상이라는 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있는 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는 거예요. 주상 복합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얘기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주상공 이렇게 나오면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뭐냐면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가 합쳐져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건물이라고 한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이해한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가 합쳐져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 하나 예를 생각하면서 주거용과 상업용이 합쳐져 있어서 여러 용도가 합쳐진 건물, 이런 부동산을 복합 건물이라 한다. 여러 용도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 용도가 합쳐진 부동산, 복합 건물이란 말도 쓴다. 자, 토지의 분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죠.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 이거 구분하는 거. 자, 보죠. 외워야죠. 지금 수업 중에 그냥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페이지가 18페이지고,
스마트 학개론에서.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직업을 분류할 때 부동산 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은 어떻게 구분되냐라고 할 때 크게 자, 부동산은 그대로 당연히 있을 거니까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고 자,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구분되는데 자, 부동산은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임대업과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임대업과 공급업인데 이게 중요하죠. 자,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공급업 없어요.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없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돼 있다. 개공이라고 우리 외웠어요. 개공, 개발 및 공급업. 자, 관련 서비스업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 애프터가 사후고 서비스가 관리예요. 관리업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거예요. 즉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들어가 있다. 관리업.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고 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업도 서비스고 자문, 상담업이에요. 컨설팅 얘기하는 거. 자문도 서비스고 감정평가도 서비스고 자, 중개, 자문, 감정평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고객에게, 의뢰인에게 해주는 거죠. 의뢰인에게 하는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 자, 관리업도 서비스고 나머지 서비스업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더 구분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부동산들은 어떤 부동산을 얘기하냐라고 할 때 우리 부동산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거용 주택이고 비주거용은 상업용이나 사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기타 부동산은 뭐냐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상하수도 시설 또는 철도 시설 이런 특수부동산을 얘기할 때 기타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얘기할 때. 자, 임대업에는 모든 부동산 가능해요. 주, 비, 기 다 가능하고 개발 및 공급도 모든 부동산 가능한데 이제 얘가 중요해요. 관리업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지 기타는 될 수가 없다.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이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 들어가면 안 된다.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자, 그리고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죠. 중개대리 당연히 할 수 있고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고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상담. 돈 받고 투자 상담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감정평가고.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물론 시간 지나면 까먹겠지만 계속 외우려고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죠. 자, 중요한 건 개발 및 공급업이지 부동산 공급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의 기타는 안 된다. 자, 관련 서비스업에는 두 개가 포함되는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고객에게 고객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죠. 다 응대하는 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외웠다라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려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금융업.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거지 부동산업 관련이 없어요. 투자업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계속 부동산을 사고 팔고 투자하면서 이윤을 남기면 안 돼요. 금지행위로 배웠을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투자업 안 된다. 투자 자문업이 되는 거지 투자업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 상담이 가능한 거죠. 돈 받고 투자업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건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은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렇게 냈다고 해보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오면 많이들 속아 넘어가요. 개발 및 건설업, 건축업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 없다. 자, 그리고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을 꼭 확인해야 된다. 관리업 앞에 있는 건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는 안 된다.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금융업, 투자업 안 되고 건설업, 건축업 이거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업 앞에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배웠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배웠던 데까지.
자, 2시간당 교재 기출문제 편 보죠. 두 번째 파트.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관련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로 구분되는 거죠. 관련 서비스업은 자,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니까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이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고객에 응대하는 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니까 자문업 되죠. 자문업 되고 관리업 되죠. 근데 관리업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죠. 앞에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주거용 나왔으니까 얘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개업 맞죠. 대리업도 포함하고 있고 자, 관리업인데 앞에 보니까 비주거용 나왔으니까 얘도 맞고 개발 및 공급업은 얘는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에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4번이. 개발 및 공급업은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자, 개발 및 공급업은 임대 및 공급업에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지 않고. 자, 다음 문제 보면 2번 보죠. 자,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세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어요. 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주거용, 비주거용만 가능하고 기타는 안 된다. 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관리가 나왔는데 관리가 다 나왔는데 자,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맞죠? 비주거용 관리 맞네요. 사무용 건물 관리. 이 사무용은 비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주거용이 사무용이고 아파트 관리. 아파트는 주거용 얘기하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 요게 시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설은 얘는 기타 부동산을 얘기하고 유지라는 말은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4번은 부동산 관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관리만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가 들어가면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기타 관리는 안 된다.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되고. 자, 3번 보죠. 뭐 출제자가 진짜 보너스로 내는 문제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다음 제시된 것 중에서 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옳게 구분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니까 경제적 개념 나오면 5가지가 나와야죠. 5가지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죠. 자, 자본. 자, 그다음에 자산, 자본, 생산재, 생산 요소가 생산재예요. 소비재, 그다음에 상품. 상품은 없네요.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고 자,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낸다라면 이 지문을 낼 때 물리적 기술적 개념을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유형적 개념 이렇게 유형적 개념은 형태가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자, 이런 문제는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고 4번 보죠. 자,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그러면 독립정착물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독립정착물 4개 외워야죠. 어떻게 되냐면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건물이 있고 등기는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여기 앞에 타인의 토지 내 권한에 의해서 권한이 인정되든 안 되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신경 쓸 거 없고 중요한 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에요. 자, 얘는 등기부에 있는 사람 거고 얘도 등기부에 있는 사람 거고 여기는 이름을 밝힌 사람 거고 이건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자, 국어는 얘는 독립정착물 아니죠. 종속정착물이죠. 국어가 뭐다? 노랑, 인공수로. 우리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국어가. 자, 그래서 독립정착물 아닌 거 3번이고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 33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보니까 여기에 가식 중인 수목 있죠? 얘는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은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몇 개 외웠던 거 판잣집도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 있죠? 임차인의 부착물도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재배했을 때 떨어진 수확물이 있죠? 분리과실, 경작 수확물도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닌 거, 이 네 가지 대표적인 거. 물론 정착물이 아닌 거 많죠. 이것도 동산이고 뭐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네 개만 딱 본 거예요. 정착물이 아닌 거, 동산으로 보는 거. 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다, 자, 보니까 국어, 또랑이고 단연생 식물은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교량, 다리, 담장, 이것들은 다 정착물 중에 종속정착물이네. 독립정착물 없으니까. 맞죠? 독립정착물 4개로 딱 정해졌고 4개가 아니면 다 종속정착물인 거죠. 자, 가식 중인 수목.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건 가식 수목. 이거 하나뿐이다. 자, 6번을 넘어갔을 때 이제 토지 분류. 매년 한 문제 꼭 나오는 거 토지 분류죠. 토지 분류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토지 분류 외워야 돼요, 다. 자, 첫 번째 보죠.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 불가능하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건축할 수 있든 없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한다. 자, 바닥 토지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용어로서 부지라고 한다. 부지. 자, 두 번째 택지라고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건 대지라고도 해요. 건축법상 대지, 택지. 자, 얘는 대지나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 택지라고 얘기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우리가 좀 더 구분한다라면 주상공이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한다.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대지라고 한다. 자, 부지는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천 아래 땅도 하천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부지. 건물 지을 수 있으면 택지. 자, 이 중에서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법에서 지목.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뭐만 지을 수 있는 거? 주택과 상가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한다. 공시법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뭐냐 그러면 주택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자, 그러면 공장 아래 땅은 공장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공장 부지 할 수 있어? 아, 부지는 그냥 무조건 된다니까. 부지는 모든 땅이 돼요. 하천 아래도 그 하천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부지 모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바닥에 있는 땅은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공장 부지 가능해요? 가능하죠. 공장 아래 땅을 택지라고 할 수 있어. 건물 지어져 있잖아, 공장이. 그죠? 택지라고 할 수 있죠. 대지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공장 아래 땅을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는 없죠. 얘는 주택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지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을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이해된다고 해요. 네, 될 거라고. 아파트 아래는 아파트 부지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부지 쓸 수 있죠. 부지는 다 쓸 수 있으니까. 택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택지 할 수 있지.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철도 아래, 도로 아래 땅을 보죠. 철도 아래 땅. 철도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라고 할 수 있지.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철도 지나가니까 건물 지을 수 없지. 그러니까 택지라고 할 수도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 후보지 이행지. 자, 얘는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하는데, 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 그래서 우리가 후간 이렇게 외웠어요. 후간. 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내 이렇게 외웠어요. 후간 이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은 딱 학개론에서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용도 지역 말고.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다 배웠으니까. 자, 우리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 자, 용도 지역을 전 국토를 크게 네 개로 구분하죠. 어떻게? 도, 관, 농, 자 이렇게 구분하죠. 자, 우리 이제 1차만 하는 사람 중에 알아야 되는 건 도시 지역을 네 개로 구분한다 이렇게 됐을 때 네 개로 주상공록이에요. 주상공록. 녹지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공록. 자, 여기까지 외워야 된다. 우리 1차만 할 때. 자, 정책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을 얘기할 때 자, 얘가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차 할 때 자, 주거지역이 나오면 전일준이 있는데 우리가 외울 건 여기에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용도지역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1차 하는 사람들 기준 잡아서 보는 거고 자, 모든 용도지역을 통틀어서 자세히 나눴을 때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준자 붙일 수 있는 거 준공주예요. 준공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다. 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준자 붙일 수 있는 거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준자 붙일 수 있는 건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 국계법에서의 용도지역이고 자,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이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더라. 세 개가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지역 없어요. 딱 세 개밖에 없다. 자, 택지를 좀 더 구분해서 세분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니까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 주거용 토지는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주거용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야? 택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농지는 전답과 이렇게 밭전 논답이고 과수원 과자예요. 그래서 농지는 전답과로 구분되지만 전이라는 용도지역은 없어. 전의 용도지역은 뭐예요? 농지라고 해야 돼요. 답의 용도지역은 뭐야? 농지라고 해야 돼요. 자, 임지는 신탈림과 용재림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중요한 건 감정평가상 학개론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딱 세 개 있다.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개만 용도지역이란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건 후간 이내니까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그 다음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후간 이내 이렇게 이내를 외워놔야죠. 자, 그럼 보죠. 자, 이 토지가 농지였어요. 근데 용도를 전환해서 택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전환 중에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농지는 아니죠.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봤더니 농지가 택지로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네. 이걸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후보지. 근데 만약에 이 땅이 주거용 토지였는데 얘가 전환해서 상업용 토지로 바뀌어지려고 하는데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주거용 토지는 아니야. 아직 상업용 토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용도적 상호 간의 전환 중인지 용도적 내에서 전환 중인지 봐야죠. 얘 용도적이 뭐예요? 주거용 토지의 용도지역이 택지죠. 택지.
얘도 택지예요. 얘는 용도적이 뭐야? 얘도 택지예요. 그러니까 택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잖아요. 용도적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전이었는데 얘를 용도 전환해서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 용도적이 뭐예요? 농지야. 얘 용도적이 뭐예요? 택지야. 그러면 용도적 상호 간의 전환 중이네요.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후보지 이행지를 이해하려면 이 용도적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용도적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용도적이다. 이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적 얘들끼리 전환 중이냐 내에서 전환 중이냐. 그래서 후간 이내를 외워놔야죠. 용도적 내에서 후보지는 용도적 상호 간에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건 정책문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요즘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시지역을 4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주상공로. 우리 시험에 총 3번이나 나왔어요. 학개론에서 외워야 돼요. 주상공로. 또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하는 거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한다.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일편전량.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필지, 획지 보죠. 필지는, 자, 얘는 보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다. 등기 단위이자 등록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등기 등록 단위다. 우리가 등기 등록은 필지별로 한다. 절대로 면적 단위라고 하면 안 돼요. 면적 단위의 토지 분류는 없어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 분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면적 단위 아니고 등기 등록 단위라고 해야 돼요. 자, 등기 등록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겠지. 그래서 필지별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고, 법률은 등기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등기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의 토지 분류 필지. 자, 필지는 가장 중요한 거 등기 등록 단위 이렇게 나와야죠. 등기 등록 단위는 필지별로 한다.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이렇게. 그럼 소유권 범위가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럼 몇 필지다 총? 3필지. 그러면 각각 얘가 등기부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3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번이 101, 102, 103 이렇게 부여되겠네요. 그래서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이거 등기 등록 단위 필지.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 정도가, 수준은 정도.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한 덩어리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예요. 자, 얘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가격 얘기하니까 경제적 개념으로서 감정평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자, 이렇게 3필지가 있는데 얘 땅은 토지 가격이 평당, 만약에 얘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얘와 얘 땅은 평당 200만 원,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 몇 덩어리 나올까요? 몇 덩어리 나와? 얘 한 덩어리 나오죠, 일단. 그리고 얘와 얘는 가격이 어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덩어리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건 몇 획지라고 본다? 2획지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 비슷한 덩어리가 2개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요만큼이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이다. 그럼 몇 필지? 한 필지 갑의 땅이니까. 근데 여기는 건물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자, 얘는 건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택지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감자 심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대요. 여기는 농지용으로 이용하고 있더라. 자, 그럼 한 필지인데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때는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건물 짓는 용도고 요만큼은 농사 짓는 용도니까 얘와 얘는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자, 그러면 한 필지이지만 획지는 몇 덩어리 나온다? 2덩어리 나오겠네요. 2개의 획지. 그래서 필지와 획지는 관련이 없어요.
필지는 소유권 범위로 등기 등록 단위고 이때 여러 토지가 있을 때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가격 비슷한 덩어리가 몇 덩어리 나오냐라고 할 때 이걸 몇 획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1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잖아. 자, 얘는 한 필지인데 보니까 얘는 택지용이고 얘는 농지용이니까 한 필지이지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구분평가해야 된다. 자, 원래 원칙은 여러 물건이 있으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한 토지에서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원칙은 개별 평가. 근데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된다라고 세 가지 예외적 평가를 구분해 놨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 자, 얘는 보죠. 자, 얘는 세 개의 필지였는데 획지가 두 덩어리 나타났어. 얘를 다 감정평가하려고 하면 세 개로 구분할 거냐 두 개로 구분할 거냐 봤을 때 자, 얘는 따로 이렇게 감정평가하고 얘와 얘는 가격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얘 두 개 묶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이걸 무슨 평가를 한다? 일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평가는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개별평가인데 얘는 두 필지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여기에 두 개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평가해도 되겠다.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필지와 획지.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건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나지와 건부지 보죠. 나지는 깨끗한 토지. 토지에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아무 문제가 없이 바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나지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고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부지. 자, 건부지는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를 건부지라고 한다. 자, 근데 보니까 위에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가 있어서 가치가 낮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 자, 여기는 나머지 조건 똑같다고 보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건축물이 있대요. 건축물이 있어서 이 땅은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용도 지역을 보니까 이 두 개의 땅은 둘 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지 땅을 사면 어때요? 바로 10층짜리 지을 수 있어요? 10층 지을 수 있지. 이렇게 바로 10층을 지을 수 있어서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건부지 땅을 사면 어때요? 이 건물은 이 땅 주인께 아닐 수 있잖아요. 독립정착물이니까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죠. 자, 얘는 이 땅은 갑이 건데 이건 을 거라고 한다면 자, 땅만 산 거예요. 건부지만. 그러면 이건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10층짜리의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이걸 사서 부셔서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 이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떤 땅값이 더 비싸냐라고 얘기할 때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건부지가의 가치가 감해졌다. 여기에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조건이 있을 때 규제가 강화되거나 강화된 지역. 자,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우리 이제 정책론에서 배웠으니까. 자, 또는 보상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데 왜 지정하는 거야? 왜? 뭐 하려고? 뭘 배웠잖아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려고 도시 주변에 녹색띠, 그린벨트를 지정한다. 더 이상 건물 짓지 마라.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려고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개발을 더 이상. 개발하는 건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지 말라고 제한하는 구역. 얘는 토지용 규제니까 무슨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어우,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쳐. 대답이 하나도 없네. 도시군 관리계. 토지용 규제가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해 있다. 지역 지구제, 지구 단위 계획,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토지용 규제에 대한 내용은 다 어디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건부지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더 이상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시진 않아. 낮이가 있고 건부지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낮이는 농사만 지어야 돼. 건물 지을 수 없고. 근데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택지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 그럼 토지의 활용 가치가 누가 높은 거예요? 건부지가 높은 거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부지의 땅값이 더 비싸다. 보상할 때도 건물이 있는 땅의 보상가격이 더 비싸요. 보상 지역도.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건부 증가가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나타나서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라는 얘기고. 자, 맹지와 대지 보죠. 자, 맹지는 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길을 못 찾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그래서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을 가지지 못한 토지, 맹지. 남의 땅에 둘러싸이면 남의 땅에 둘러싸이니까 도로와 접하지 못하겠죠. 이걸 맹지라고 한다. 건축법에서 도로와 접하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해요. 가치가 낮겠네. 맹지는 가치가 낮고, 맹지에서 자, 좁은 통로에 한쪽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자루 모양의 토지가 나오는데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한다. 한글로 나오면 앞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루 모양의 대지. 우리가 아까 대지라는 말이 하나 있었어. 택지를 대지죠. 택지를 대지라고 했었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건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고, 얘는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해서 한자가 달라요. 자루 모양 대지. 예를 들면 잠깐 보면 우리 다 배웠던 거지만 근데 왠지 낯설어요. 생소한 것 같아. 자, 밖에는 이제 도로가 쭉 이렇게 있고, 도로가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자, A, B, C, D, E라고 해보죠. 자, E의 땅은 A, B, C, D의 땅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도로와 접하고 있지 못하네. 이걸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E가 B의 친구예요. 얘하고 친구해서 술 사주면서 야, 네 땅 조금만 팔아줘. 그래서 요만큼을 샀다고 해보죠. 일부 사가지고 요만큼을 샀어요. 요만큼을 사서 B에게 요만큼을 사가지고 얘를 합필했어요. 그럼 이런 땅이 만들어지겠네. 이런 땅. 한쪽 면이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게 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자루 모양 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지. 우리가 자루는 포대자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입구가 어때? 좁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넓어지겠죠. 좁은 통로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넓어지는 거, 이런 걸 자루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루 모양 대지. 맹지에서 주변 토지에 이웃한 좁은 통로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자루 모양 대지라고 한다. 자, 법지와 빈지 보죠. 법지는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지라고 얘기해요.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된다. 자, 이건 뭐냐면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어. 그래서 법으로 소유권이 네 땅이다라고 인정해 줬는데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경사진 토지를 법지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얘가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인데,
자, 등기부는 있어요. 이 땅은 갑의 땅이다. 근데 경사가 너무 많이 졌네요.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고 여기도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얘는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땅 주인은 갑이라고 등기부가 있는데 경사가 져서 거의 이용할 수가 없네요.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지금. 자,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부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는 없지만 활용 가치가 많은 바닷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물이 요만큼까지 만조수위선이라고 해보죠. 가장 많이 찼을 때 만조, 가장 조금 찼을 때 간조라고 하는데 만조선이 우리가 해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안선으로부터 물은 여기까지 차는데 자, 바로 지적 공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가 시작돼요. 공적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다. 누구 땅이라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니까 여기다가 뭐 가건물 지어놓고 조개구이집 운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지. 바닷가 해변가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가치가 많은 바닷가를 빈지라고 한다. 자, 해안선으로부터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여기까지의 이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한다. 빈지. 빈지. 바닷가 해변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 정반대네요. 법지와 빈지는. 자,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는데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고 빈지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활용 실익은 많은 토지를 얘기한다. 정반대가 법지 빈지예요. 법지 빈지. 자, 공한지, 휴한지.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예요. 이용하지 않는데 자, 휴한지는 쉴 휴니까 쉬려고 지력회복이나 농지기간을 위해서 쉬게 하려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쉬게 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하고 자, 공한지는 이용하지 않는데 비워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시토지래요. 도시토지라는 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토지라고 하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도 비워뒀어. 왜 그랬을까요? 투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안 짓고 비워뒀다. 알박기 한 거네. 투기한 거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토지를 빌공, 비워둘 공 쓰는 거니까 공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 유유지는 농지 중에서 유자를 생각할 때 유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원지. 놀러 가는 거. 농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농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해요. 농지니까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 안 하고 잡초만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유휴지라 그래요. 놀리는 토지, 유휴지. 근데 공한지와 유휴지를 비슷하게 보는 경영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중요한 차이는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공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한다.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 기타 토지. 자, 공지는 자, 필지든 건부지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지든 대지든 건부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물을 제외한 빈 공간 남은 부분의 땅을 공지라고 한다. 자, 이만큼 땅이 있는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이만큼 지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제외한 이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 남은 부분을 이걸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한다. 공지.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는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 건 건폐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됐어. 자,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건폐율 상향됐다. 그럼 건축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죠. 건축 규제가 완화되었다라면 건물을 넓게 지으면 얘를 넓게 지으면 공지가 어때져요? 줄어들겠네. 그래서 공지의 면적은 작아진다. 그래서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축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공지가 줄어든다. 자, 소지는
원래 바탕 소자를 쓰는 거예요. 원래라고 해서 원지라고도 해요. 원래 바탕소.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원래의 토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선 아래 하자의 토지, 선화지. 선화 감가도 있죠. 고압선이 지나가면 경작물도 잘 안 자라고 사람도 살기 어려우니까. 자, 지금까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 토락지예요. 포구에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진 토지.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는데, 배가 드나들었다는 건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떨어진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잠겼다라면 모두 다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자,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예요. 지적공부에 등기부에 전이나 답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침식이 되든 집안이 무너지든 절토되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밑으로 잠겼다, 물에 가라앉았다, 호수에 빠졌다, 바다에 가라앉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포락지. 물에 잠겼다 그러면 무조건 포락지. 자, 표준지라는 게 있는데, 자, 오늘 마지막 수업 끝나고 잠깐 또 배울 거야. 이거 표준지 나올 거고.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지가를 뭐 하기 위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나오면 지가의 공시를 위해가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자, 우리가 안 배웠지만 속여서 내려고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표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표본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다. 이건 틀린 거죠. 또는 표준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토지다. 이것도 틀린 거네요. 자, 중요한 건 표준지 나오면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따가 열심히 잘 배울 거고.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토지 분류 다 배웠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토지 다 풀려지는지 한번 해석해 보죠. 쉬었다가 6번부터 보죠.